나와 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사람에게 법이 왜 필요하지? 법이 왜 생겼지? 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의미를 묻게 되죠. 사람이 혼자 살 때는 법이 필요 없어요. 법은 이미 배웠듯이 법률 관계로 규율해요. 이 뜻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죠. 관계가 본질 요소이니까 관계란 뭔가 혼자 있을 때는 관계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법은 반드시 사람이 함께 모여 살았을 때 생기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법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은 왜 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당위로 규율하지? 왜 사람 관계에서 당위를 설정하게 되었을까? 뭐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와 법에 관한 질문은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은 내가 속한 사람들의 집단, 사회를 향하게 돼요. 사회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죠. 철학적으로 인간이 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이런 질문하고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은 너무 수도 없이 많아요. 학자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죠. 접근 방법도 달라서 사회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묻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사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어떤 그런 발생학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는 사회가 존재하는 이념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도 사회를 설명하기도 해요. 여기서 굳이 그 많은 설명, 그 많은 생각과 이론을 다 살펴볼 생각은 없고요. 여기에서의 과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사는 지금 현재의 법질서가 뭐냐, 이것이 핵심적 질문이니까 그 질문에 맞게끔 사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현재 내가 속한 현행법 질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가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질문 그럼 굉장히 뭐 편협하고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틀리더라도 현행법이 그렇게 사회를 그렇게 보는 것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것을 고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행법이 우리의 법 질서가 사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 법 질서는 사회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말해서 사회가 뭐냐는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뭐냐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국가 사회를 이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질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헌법 10절 볼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주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뜻인데 먼저 주체성을 살펴보죠. 이미 벌써 살펴봤어요. 인간의 주체성은 인간만이 스스로 말미암는 존재다. 자유를 가진 존재다. 자유롭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유일한 사물이다. 다른 사물과 구분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람은 다른 사물과 구분돼서 법률 관계에 있어서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자세한 내용은 벌써 법률 관계 주체 부분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뭐 다시 거듭 반복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주체성을 법질서 기초의 관점에서 설명할 때 뭐가 되면 개개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가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은 이를 명시하고 있죠.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주권자이고 이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헌법 전문의 주어가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주어 동사 할 때 그 주어예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라고 했어요. 대한국민은 블라블라해서 단기 4281년 7월 10일에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해서 재헌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전문은 국가가 먼저냐 국민이 먼저냐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주고 있어요. 뭐가 먼저인가요?
대한국민이 먼저예요. 먼저 존재하고 대한국민이 모여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국민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고 그 질서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생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대한국민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혼자 사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좋아서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만들게 되면은 내가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헌법 전문에 그 얘기가 뒤에 나오죠.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서 행복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우리 질서는 국가 자체나 군주가 주권을 가진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있어요. 국민이 주권 없는 상태, 즉 객체인 상태, 신민이죠. 또 백성인 상태, 노예인 상태, 농노로 전락한 상태는 우리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그건 주권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 국민 주권 질서가 우리의 헌법 질서입니다. 이 질서로 이루어진 사회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법률관계의 주체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인간 존엄성의 존엄과 가치에서의 주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인간이 주체적이라고 말하면 우리 인간은 생각할 때 이성적이고 그 이성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이 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주체로서 인정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손쉽게 상상하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 말고요. 근대국가라고 말하면은 대개 한 서양 유럽의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생각하면 돼요. 여기 세계사의 숫자 중에 요 숫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일어난 연도인데 그 연도가 근대국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도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근대국가 헌법에서는 인간을 실제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로 고백했어요. 그 질서 자체 헌법에서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에는 거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아니 거의가 아니라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신을 물리치고 인간이 신만큼 완벽해야 되니까 그런 이론을 수립하고 그대로 믿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헌법은 그런 합리적 이성 개념을 버린 거예요. 그 대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표현을 채택한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뜻은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간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주체성을 가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때로는 감정적이기도 해요. 또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인간의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불완전하다고?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간단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쓱 보면은 자명해요.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불완전하고요. 정신적으로도 불완전해요. 육체적으로 인간은 100년 이상 사는 게 거의 드물어요. 그나마의 삶도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되고 또 따뜻한 곳에 자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삶이 한계지어졌다는 거죠. 파스칼이 써놓은 걸 보니까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인간이란 뭐냐? 무한에 비하면 허무, 허무에 비하면 전체, 허무와 전체 사이에 걸려있는 중간자이다. 인간은 사물의 종국도 근원도 알지 못하는 영원한 절망 속에서 단지 사물들의 중간 외양만 보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모든 점에서 제한되어 있다. 우리의 감각은 어떤 극단의 것도 느끼지 못한다. 지나친 소음은 귀먹게 하고 지나친 빛은 눈멀게 하며 지나치게 멀거나 지나치게 가까운 것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다. 지나친 쾌락은 괴로움이 되고 음악에서 지나친 화음은 불쾌감을 준다. 그리고 지나친 은혜는 화나게 한다. 우리는 항상 정처 없이 떠다니며 한 끝에서 또 한 끝으로 떠밀려 광막한 중간을 표류한다.
어느 끝엔간 우리를 미끄럼에 고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 그 끝은 흔들리며 우리를 떠나간다. 우리 이성은 변화무쌍한 외관에 끊임없이 기만당하고 아무것도 유한을 두 무한 사이에 고정하지 못한다. 인간의 그 삶을 이처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것도 드물다고 봐요. 정신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정신적으로도 인간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노력할 뿐이죠. 선생님도 이제 학자로서 15년 동안을 인간의 진리, 사회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지만 느끼는 것은 아직도 모른다라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인류의 선배들이 해온 것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중에서 문제점 있는 걸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까지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일부 조금 노력하다가 아마 갈 겁니다. 그 뒷부분은 또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칸트가 가장 정확하게 논증했다고 선생님 봐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인간의 생각, 이성은 공간과 시간이라는 인식 틀 속에 갇혀 있고 양, 질, 관계, 양태라는 사고 범주 속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자세히 논증했어요. 읽어보면 좋겠어요. 뭐 당장 어려울 테니까 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도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사형의 독배를 앞에 두고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죽음이 최대의 선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이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 독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각자의 길을 가자. 왜 그러냐? 왜 각자냐면은 이 독배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사형을 받으니까요. 여러분 사형을 선고한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서 갈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더 좋은 일을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인간의 스스로를 돌아보는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근대 국가보다는 현대 국가가 훨씬 훌륭한 국가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습니다.